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와, 2021년 이렇게 빨리 가네요. 교수님,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 정말 바쁘게 보냈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제까지도 응답하라 파킨슨 TV 저희가 답변 정리하면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날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2021년 돌이켜보니까 제일 의미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파킨슨 TV 진행했던 거거든요. 함께 마지막을 또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약속해 드린 대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성영희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하셨지만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분들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또 부탁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이제 증상과 약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랄라라님이 이제 남겨주신 댓글이거든요. 너무 긍정적이신 분일 것 같아요. 일단 닉네임이 랄라라시잖아요. 그래서 퍼킨정을 하루에 한 알 3번 복용하는데 차도가 없어서 약을 늘려서 처방해 주셨는데도 다리 떨림에 차도가 없고 서 있을 때 한쪽 다리가 후들거려서 몸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다른 약을 추가로 더 복용해야 하나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쓰실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올리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얼마나 일상생활에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원하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실제 환자분을 진료하고 투약하고 경과를 보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어떤 입체적인 과정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평면적으로 상담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어떤 약을 권하고 하는 게 오히려 환자분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에게 방해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원하게 이 약을 이렇게 써보세요 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 환자분이 어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랄라라님이 써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퍼킨도 사실 100짜리도 있고 250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썼는지 명확치는 않고 저희가 이제 떨림이라는 증상 자체가 파킨슨의 가장 중요한 운동 증상 중에 하나고 다리가 지금 서 있을 때나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신다는 안정 떨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약에 대한 반응이 그래도 괜찮은 증상이지만 파킨슨의 주 증상인 서동이나 경축에 비해서는 실제로 떨림은 약물의 반응도가 조금 다양합니다. 반응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기전이 꼭 도파민 때문에 떨림이 생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떨림의 기전은 다른 파킨슨 증상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필요하다면 다른 약제를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항콜린 제제나 베타 차단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해서 복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하고 좀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약이라는 게 저희가 분명히 이분에게는 이런 약제가 있지만 이분한테는 이 약을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한테 우리가 항콜린 제제 쓸 수 없고요. 천식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베타 차단제를 쓸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과정이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 선생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공지사항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전반적으로 파킨슨병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약물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사또맘님의 질문입니다.
네, 12회차 진행성 파킨슨 환자의 약물 치료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성 교수님, 이 발병 후에 5년이라는 게 언제를 뜻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약효 소진이나 이상 운동증을 얘기를 하고 어떤 연구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고 하는 게 환자가 약제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약 50%의 환자들이 약효 소진이 있다라고 저희가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단을 받은 날 발병 시점이 아니고요. 이 약효를 시작하신 그 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약을 늦게 먹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약효 소진이나 이상 운동증이 생기는 시점을 늦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을 늦게 시작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그만큼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약이 어느 정도 용량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약효 소진이나 또 이상 운동증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란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은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12회차 진행성 파킨슨 환자의 약물 치료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거든요. 아마도 약 처방의 이유를 잘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지방에서 서울까지 굳이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 저희가 함부로 어떻게 하시라고 권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병원에서 또 이게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각각 할애하게 되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지방에서 올라가면 접근도도 떨어지고 그때그때 나빠지거나 반응이 안 좋았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하기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파킨슨 병은 저희가 뭐 암처럼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고 뭐 3000m 달리기 이런 게 아니고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인데 또 진행이 되면 될수록 환자분들은 거동이 힘들어지세요.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먼 곳 다니기가 더 힘드시지 않으실까 싶고 또 이제 지역 사회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에서 파킨슨 전문가를 만나서 잘 상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진료를 받는 것도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선진적인 것들을 받고 싶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접근도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감을 감수하고도 원하는 병원에 가고 싶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신뢰가 되는 곳에 가서 진료를 보고 효과를 보신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환자분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현리님의 질문입니다. 네, 15회 그리고 16회차의 영상에서도 조금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파킨슨 약은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식전 1시간 전을 통상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식후에 한두 시간 정도 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약제와 복약 지도가 다른 거는 파킨슨 약제가 실제로 소장의 단백질 수용체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음식하고 좀 경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동시에 섭취가 됐을 때 특히 고단백 음식하고 섭취가 됐을 때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식전 1시간 전, 안 되면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요. 고단백 음식을 먹으실 때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선 질문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파주댁 TV님의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9회차에서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에 관한 영상에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파킨슨 약은 시간 간격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 교수님, 이 부분 사실입니까? 통상적인 식사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식사를 기준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나 환자분들 중에서는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이 단조롭다 보니까 또 불규칙해지시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식사를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통상적인 식사 시간에 준해서 대략 6시간 정도 간격으로 약을 먹으시면 적절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정님의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2회차 운동 증상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2020년도 6월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요. 3개월 후인 9월에는 다리까지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떨려서 양치할 때는 다리 떨림이 심하고 약 용량의 횟수를 조절해도 특별히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환자분이고 떨림이 주증상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효능제인 프라미팩솔 저희 단독으로 투약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이 불편한 거랑 의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림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안정 떨림이 있으신 분들이 통상적으로는 예후가 좋습니다. 예후가 좋다는 것은 병의 경과가 진행이 빠르지 않고 인지기능, 치매나 이런 쪽으로 잘 가지 않고 그래서 좋은 인자 중에 하나라서 또 이 안정 떨림이기 때문에 손을 쓰거나 할 때는 환자분들이 떨림이 사라지시거든요. 일상생활에 크게 방해가 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포인트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도파민 약제에 대한 반응도도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또 이 약제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형성 때문에 약제 반응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가 약물 임상 연구 같은 거를 하면은 슈퍼 리스판더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 반응자죠. 이 약을 먹었더니 엄청 반응이 좋다 이런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반응도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파민 효능제인 프라팩솔이 실제로 떨림에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걸 증량해도 반응이 좋지 않다면은 환자분이 이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지신 것으로 보고 이 의사 선생님이 증량해 주신 거는 그 포인트가 꼭 떨림만은 아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상들이 아마 좀 더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떨림 증상들은 다른 약제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달님의 질문입니다. 네, 2회차 운동 증상에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나달님의 어머님은요, 현재 라사질린 프라미팩솔을 복용 중이시고요. 2년 전부터 한쪽 손 떨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파킨슨병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야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요. 떨리는 것도 안정 떨림이 아니라 긴장성 떨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서동이나 근육 경축은 없으셨고요. 처음에는 파킨슨병으로 의심하지 못할 만한 것 같죠? 네, 프라미팩솔 복용 후에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됐는데 여전히 긴장하고 불안하면 떤다고 하십니다. 운동은 매일 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조금 우울해지셨다고 하는 이런 사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파킨슨 병 초기에 저희가 환자분들이 증상이 경미할 때 진단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태 떨림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지속적인 체위 떨림이 주가 되고 양쪽에 주로 오시거든요. 근데 보호자분이 보기에는 서동이나 근육 경축이 안 보였을 수 있지만 실제 전문가 눈에는 보였을 수 있고요. 이분이 한쪽에 떨림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본태 떨림이 아니지 않았나, 양쪽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 또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것도 실제로 파킨슨 병의 진단 기준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태 떨림 약은 따로 있거든요. 1차 약으로 베타 차단제나 프리미돈 같은 약들을 쓰는데 환자분은 파킨슨 약을 쓰고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환자분이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 맞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조금 우울하신 부분들도 지금 이런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챙겨 나가실 수 있고, 또 우울감도 이게 정도가 좀 심하고 잘 조절이 안 되신다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 권합니다. 네, 이 나달님의 질문이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 소개해 볼게요. 올리브님의 질문입니다. 네, 여기 68세라고 적어주신 걸 보니 부모님 중 한 분 얘기신 것 같아요. 약을 먹으니 속이 안 좋은 게 걱정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자분이 미라팩스라는 그 프라미팩솔이죠. 성분명이 도파민 효능제를 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파민 효능제는 오심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들이 흔히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약을 시작하거나 용량을 증량할 때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조금 며칠 있다가 환자분이 견딜만 하다가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도저히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몸무게가 빠지거나 하신다면 당연히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투약을 감량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약제들은 부작용이 있고요. 이런 부작용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병 잡고 환자를 잡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환자분들을 진단을 하고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약이 환자분한테 맞아지기까지 몇 개월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동안 같이 시행착오를 해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한테 맞는 약제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약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식품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래도 약을 살짝 끼워서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J님의 질문입니다. 네, 글루타치온 요즘 핫하잖아요. 손상된 DNA 회복이나 항암 작용이 강력하다고 알려져서 좀 유명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글루타치온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파킨슨 병의 기전이 저희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병인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파킨슨 병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가 에너지 생산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때문에 생긴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되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게 세포 파괴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루타티온이 하는 역할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라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보조제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병인들 중에서 한 가지만을 차단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병을 회복을 시킨다 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장벽이 있고요. 또 위장관이나 혈액을 통해서 뇌에 도달하는 양 자체를 좀 고려를 했을 때 큰 돈을 두고 사셔서 큰 기대를 하시는 거가 정말 도움이 되실지 이런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관련 연구들을 조금 찾아봤었는데요. 미국에서 했던 연구는 뭐 주 3회 정주로 1500mg을 저희가 주사로 저희가 주고 관찰을 했었고 봤더니 일단은 나왔던 결과는 부작용은 없었다. 일단 안전한 거는 맞는데 두 번째 그러면 환자가 좋아져야 되는데 총 운동 척도 검사는 일단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환자의 어떤 점수는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글루타티온을 준 군과 안 준 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라는 연구들을 저희가 봤었고요. 분명히 이제 미미한 운동 증상이 좋아졌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논문들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주사를 뭐 1, 2주마다 이렇게 계속 비급여로 맞는다는 게 환자분들의 효과 대비해서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개영조님의 질문입니다. 네, 비타민 B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6회차에 유수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비타민 B를 복용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종합 비타민제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레보도파는 레보도파 단독 제형이 아니고요. 도파 디카복실라제 이니비터라고 해서 우리가 레보도파 탄산 효소 억제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시판되는 약들은 다 그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는 약제 자체는 실제로 비타민 B6와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빠르게 대사가 되고 하는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용하셔도 크게 무방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약 처방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특정한 증상과 관련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팟캐스트 TV의 애청자세요. 파주댁 TV님의 질문입니다. 네, 이건 2회차 영상에서 달린 댓글인데요. 파킨슨병이 다 경직, 서동, 떨림, 무표정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연차가 됐을 때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떤 연차가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파킨슨 병을 저희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기준을 보면은 서동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 그랬으면 느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 떨림이 한쪽에 있으면은 아주 파킨슨 병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경직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쭉쭉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저희가 있고 없고는 환자분들마다 분명히 다르고요. 나타나는 시점 또한 환자분들마다 다르고 진행 속도도 환자분들마다 다릅니다. 단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 표현형이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겉으로 나타나기에 떨림이 주증상인 환자군하고 체위 불안정하고 보행장애가 주로 있는 환자군은 좀 진행 속도가 다른 것으로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떨림이 주증상인 경우는 체위 불균형이나
보행장애가 주증상인 환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예후가 좋아서 진행이 천천히 되고 인지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적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대인데도 40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성 교수님처럼 40대지만 20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 내년엔 50대예요. 병의 증상도 모두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경수님의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시는 환자분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파킨슨 약의 부작용을 막는 치료제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이 질문만으로 봤을 때는 환자가 파킨슨 약제를 쓰시고 나서 약의 부작용으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파킨슨 치매 때문에 환자가 정신 증상이 생긴 건지 질문만으로는 잘 파악이 안 돼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약제에 의해서 환자분이 충동 조절 장애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경우는 환자가 드시고 있는 파킨슨 약제를 저희가 조절을 하시면서 좋아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파킨슨 치매가 심해져서 행동 장애나 선망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이 또한 치매약하고 항정신성 약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정신성 약제 들이 파킨슨 증상을 많이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적은 코어티아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널리 사용해서 정신 증상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이야님의 질문입니다. 네, 2회차 운동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운동 증상을 설명하실 때 성 교수님은 경직이라는 용어를 쓰셨고요. 장 교수님은 강직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경직과 강직. 같은 의미인지 조금 궁금해 하셨어요. 이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이 질문에는 저희가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한글 용어집을 찾아봤었거든요. 신경과 용어집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리지드티라고 파킨슨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경축이 맞고요. 스파스티스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강직, 경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일단 2회차에서 저희가 톱니바퀴 강직이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거는 톱니바퀴 경축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경축과 경직이 어떻게 다른가? 저희가 파킨슨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지드티 경축은요,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작용근, 반작용근이 동시에 수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증상들은 파킨슨 환자와 같이 기저핵이나 소뇌 등과 같이 우리가 추체외로라고 하는데요. 추체외로의 손상을 입은 파킨슨 환자에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들은 속도와 관계없이 환자들이 근육 긴장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팔을 이렇게 돌려보면 두두두두두두두두 우리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면은 경직이나 강직은 스파스티스티라고 저희가 영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피질 척수로 우리가 운동 증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체외로가 아니라 추체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스파스티스티, 경직, 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뇌경색이나 이런 환자분들 뇌 손상을 입어서 운동마비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생기는데 이분들은 작용, 반작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리가 팔을 접을 때는 쉽게 접히는데요. 팔을 펼 때 환자분들 힘이 들어가 있는 거 접는데 잭나이프 접히듯이 턱
접히는 이런 환자분들 저희가 경직, 강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런 분들은 속도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을 많이 줘서 속도를 많이 심하게 할 때는 그만큼 이 근육의 톤이 올라가고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하면 근육의 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직과 강직 같은 말이었고요. 톱니바퀴처럼 뚝뚝 끊기는 움직임은 경축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나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3회차 저희가 비운동 증상 처음 소개한 영상에 달린 질문이었는데요. GCS, 아프가 스코어, 뭐 이런 것까지 아시는 거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후각 이상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후각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도 쓸 수가 있고 진료실에서 쓸 수가 있고 특히 연구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많이 쓰는 게 UPSIT라는 저희가 후각을 측정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만든 후각을 우리가 인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40개의 항목의 후각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줄여서 미국인에게만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냄새 12개를 저희가 다시 뽑아가지고 CCSIT라는 또 후각을 체크를 하는 검사 도구를 또 만들어서 실제로 CCSIT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이 발려져 있는 종이를 긁어서 이 중에서 4가지 보기 중에서 고르는 방법을 쓰고요. 9개 이상을 저희가 맞췄을 때 정답률이 9개 이상일 때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 4개에서 8개 사이는 좀 후각이 저하됐다. 4개 아예 미만이면 후각 상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선별 도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지로도 파킨슨병의 후각 상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었죠. 술을 마시고 혼잣말이나 고성을 지르는 것도 파킨슨병 발병 위험 인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것은요. 일회성일 때 또 환자분이 술을 드시고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한번 침대에서 꿈꾸다가 발길질 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 밑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RBD인가 하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쉽게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렘 수면 행동 장애의 진단 기준에는 수면 다원화 검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수면 다원화 검사를 통해서 이 렘 수면 상태에서 근육의 톤이 떨어지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으로는 저희가 렘 수면 행동 장애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면 예방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을 받고 이게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추적 연구를 통해서 75%에서 90% 환자들이 결국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저희가 연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 자체는 당연히 교정을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도 다치고 환자분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분도 다치실 수 있고요.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교정을 받으셔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파킨슨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시원하게 제시해 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한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상돈 맘님의 질문입니다. 네, 다계통 위축증 환자이신 것 같아요. 관리 방법을 물어오셨는데요. 도파민 약의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좀 이 부분이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계통 위축증을 앞으로 저희가 다룰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한두 달 이내로 다계통 위축증 얘기를 한번 다룰 계획이고요. 다계통 위축증은 대표적인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물 반응도가 떨어지는 게 저희가 특징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사연을 보면 증후군 환자분들이 파킨슨 병에 비해서는 넘어짐이 일찍 발생을 하고 자세 불균형도 심하고 제가 약물 반응도 떨어지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초기 환자들은 한 30% 정도는 또 약물 반응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무조건 고용량으로 올리는 걸 권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그런 수준에서 약물을 투약을 해보게 됩니다. 다계통 위축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 손해 타입이 있고 파킨슨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타입인 경우는 파킨슨 증상이 전혀 없고 보행 실조라고 휘청거리고 어지럽고 하는 것만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킨슨 약제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약제에 의한 부작용만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제를 제가 복용하기보다 이점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환자분이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마지막에 운동해야 하죠? 라고 물으셨는데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운동은 항상 옳습니다만 그 옳은 전제는 환자분의 안전이 보장이 됐을 때 옳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이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환자분의 안전이고요. 이런 경우는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일단 생각하는 게 좋고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체조나 이런 것들 더 권하고요. 러닝머신보다는 무게중심이 낮은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계통 위축증은 앞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또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떨림 그리고 소변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약 복용 후에 손이 떨리면 약을 더 늘리면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떨림이 생긴다고 해서 꼭 약제를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떨림이 실제로 환자분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단계가 되면 증량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소변 장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광염 약 복용하면 좋아집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광염이라고 하면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요. 네. 이게 아마 지금 용어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이 어떤 감염이나 염증이 생긴다면 그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들은 소변 장애가 많이 생기고 과민성 방광이 환자의 한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복용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진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파킨슨 TV의 5회차에 소변 장애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니까요. 이 편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끝났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볼살이가 아주 쏙 빠지셨네요. 예. 덕분에 다이어트 했네요. 네, 처음에는 질문이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긴 대답이 될 줄 몰랐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댓글을 모아보고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댓글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이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달아드리고 이게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좀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댓글 보면서 정말 구독자분들께서 똑똑하시더라고요. 약물 이름부터 뭐 용량 외우는 거 뭐 엄청 많은데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안다고 잘난 체 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네. 국내 최고의 파킨슨 전문의들과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파킨슨 TV.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구독자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구독자 또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년에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와 함께 새해 인사드릴까요? 네. 파킨슨 TV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